근데 이 성취평가제가 실제로는 도입이 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 선거 얘기해보면 이게 되겠냐는 어떤 의구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봐도 어렵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있는데 하지만 성취평가라는 게 실제로 교육학적인 모든 이론에서 얘기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평가 방법이고 하다면 잘 하고 있고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조기서 운동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업의 질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조기서 운동은 또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실천해보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요 실제로 이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첫 토론인데요. 아마 자주 이런 토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깐 이 토론회 그 앞에 일절 말씀드리면요. 발제가 1, 2가 있고 토론자가 4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제자에게 2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요. 끝나면 지정 토론자에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발제와 토론자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자유 토론을 해서요. 늦어도 9시 반 정도에 끝내려고 일단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단 토론자 발제자들은 처음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발제 토론자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인 이찬승 대표님이십니다. 이번 발제인은 아직 안 오셨고요.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그 교육평가본부 본부장이신 김성숙 본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와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교육부 이 담당 연구사이신 김일환 연구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해 주실 협동학습 연구의 서울물 대표인 김병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바로 저희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의 교육과정 개혁 동향과 한국의 미래 교육과정 및 평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대표님의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육을 바꾼 사람들 대표 이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성취평가에 대해서 이 분야 전문가들 4분 모시고 토론자 4분 모시고 선생님들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 많고 조진 시간은 적어서 빨리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 김진우 대표님은 현장 교사이시기 때문에 이 성취평가가 현장에 과연 작동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현장 접근 중심의 어떤 관점에서 보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이전에 무엇을 성취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시는가에 대해 무엇을 평가할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가 되어 있는가? 이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왜 평가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평가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먼저 큰 의문을 가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집중 좀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 것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 교육과정은 이제 또 한 번의 큰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지금 바뀌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역량, 즉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역량 속에는 이제 크게 그걸 정의하면 이제 태도나 가치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교육과정에 어떤 교육과정, 즉 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냐,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냐, 역량을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그냥 통합시킨 교육과정이냐, 이런 3가지 그리지 않고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성취평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나온다면 어떤 혼란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지금의 한국의 교육이 가장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특히 일반고의 중도에 보면 많은 아이들이 또 자는 거죠. 또 많은 아이들이 떠드는 거죠. 자, 그 아이들은 사실은 일반 수업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배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교육과정을 바꾸고 평가를 바꿀 때 무엇을 위한 바꿈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1순위가 배제되고 있는 아이들이 다 매일매일 매 순간 수업에 참가해서 그 아이들 내 속에도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성취평가를 하면 엎어자는 애들이 줄어들고 떠드는 애들이 줄어들까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평가든지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들이 하루하루 의미 있는 수업이 되고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아이들의 이제 현재의 수준, 배우는 역량, 관심 다 다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성취평가를 하기로 했으니 잘하자. 뭐가 문제냐? 그래서 하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1년, 2년 후에 역량 중심, 이런 역량 기반이든 그 교육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인재상이 나타날지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평가가 이렇게 확정돼 버리면 저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제 do things right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do right things right가 있습니다. 하나는 do things right는 뭐가 시작되었으니 그 일을 잘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 do right things right는 그게 타당한 일이고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일 때만 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지금 성취평가는 옳은 일이니까 무조건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아직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는 거냐 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저는 후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 아직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가르칠지 사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이 세부적인 평가 틀을 만들고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나중에 바로 1년, 2년 후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상대평가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선행, 과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냐 하면, 저는 세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원고에, 남은 시간에 원고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는 무엇을 가르칠 거인 것에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잠자고 떠드는 공격 교실에 모든 아이들이 참가하고 모든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평가가 뭐고 그러한 교육의 목표가 뭐고 그러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교육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확실한 고민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 위주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평가가 논의되는 것은 이게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아이들 더 이상 배제시키면 안 된다. 자, 이런 것이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이제 대입시가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거의 그런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거의 개별화 수업을 지향해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그러한 성취평가, 개별화 수업에 근거를 둔 그러한 성취평가를 가지고 좀 우리 사회적 역량을 쌓자.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취평가에 대한 우리 사회적 경험이 아직 절대평가에 대한 경험이 아주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역량이나 그동안의 지식 기반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그것에 많은 것을 동시에 성취평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 모두 괴로운 평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입시와 좀
편하게 입시와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는 그 초등, 중등, 중학 수준에서 좀 선생님들이 차분히 한 가지씩 절대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성취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선생님과 학습자와 그 다음에 학부모가 함께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것이 절대평가에 대한 이제 이런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이렇게 조금 신뢰가 더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핀란드나 이런데처럼 어떤 교사부 평가를 하든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가 구축이 될 때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습을 위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선발을 위한 평가로도 저는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선발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없다면 뭐든지 이렇게 정착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모든 것을 다 초중고 다 해서 절대평가로 가고 그것을 선발에 쓰려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는 좀 더 핀란드 같이 이 individual study plan, 즉 개인이 어떤 원하는 수준의 또 어떤 그 자기가 그 지나가고자 하는 그 계열에 맞게끔 매우 선택의 폭을 넓힌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좀 성취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등학교는 좀 놔줘야 되지 않는가, 좀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제 그 말씀을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계 공교육 지난 50년간 어떻게 변했는가. 자, 뭐 세계 교육을 바라보는 그 분류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제 1의 길부터 4의 길까지 조선일보에서 잠깐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책을 사서 봐도, 교육과정에 대한 책을 봐도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지금 한국이 제 2의 길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연구사님과 유란 연구사님은 조금 다른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신데, 뭐 전 경기도 혁신학교 같은 데는 거의 3.5의 길에 도착한 학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가 2의 길이나 3의 길이다 하면 몽땅 다 일률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섞여 있는데 평균을 낸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제 2의 길의 핵심은 배울 내용을 국가가 먼저 사전에 정합니다. 한국은 그런 점이 매우 강했죠. 물론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그 자율성을 많이 높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현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역시 붕어빵 교육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전에 정해졌던 교육을 그대로 이행하는, 즉 교사는 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뭐 초등 수준에서 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대입시라는 것이 강하게 정하기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사전에 배울 내용을 정하고 그걸 표준화한다는 것. 그 다음에 표준화는 이제 표준화 시험을 만들고 그 표준화 시험을 가지고 책무성을 묻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책무성에 따라서 상벌을 줄 때 징벌적 책무성, 즉 잘한 데는 상을 주는 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제2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을 공개합니다. 공개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공개를 하더라도 그거는 학교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성취도 평가를 보고 그걸 공개하게 되면 그거는 이 징벌적 책무성이나 경쟁을 이게 강화시키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제2의 길의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제2의 길이고, 그래서 한국은 우리 국가에서는 상당히 자유를 하나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어떤 소수의 교사들은 그 속에서 상당히 자율적인 걸 하려고 그러지만 아직은 그 자발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조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고 아이들에 맞는 개별 수업을 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자체는 아직도 제 유의길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아갈 길이 뭐냐? 제 사이길인데, 사이길은 책 펴지 보시면 제가 우선 그 사이길을 분석한 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표 1, 2, 3 세 가지를 보시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결된 교육 과정이냐 아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 많은 이제 그 여유를 주고 길을 열어놨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것이 대세라고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2에 보면 이제 국영수 중심, 이거는 이제 바로 고부담 표준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제 1차 원인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 누구나 다 고부담 시험에 맞춰서 국영수 중심의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적 성장이나 이제 어떤 그 감성 교육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되고요. 정의적 교육.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3에 보시면 이제 표준화. 이 표준화가 바로 제 1일길에서는 이제 표준화가 없었고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해서 나름 이제 혁신을 추구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그게 공유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제 2일길 표준화가 이제 등장하고, 표준화는 그 당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그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다 도달시키자. 근데 그렇게 도달시킨 국가는 이 세계 핀란드도 포함해서 한 곳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성취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것을 모든 아이들을 거기에 도달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기대가 정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뒤에 보면 이제 삼각형이 나오는데, 보통 학교 교실에는 3단계 아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이런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 80% 정도가 그런 것이고, 그런 현재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 한 15%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특수교사를 붙여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 특수교사를 붙여주더라도 안 되는 아이들이 또 4, 5%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뒤에서 잘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교육과정,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는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해서 해결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세계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그쪽을 보시면 이제 세계 교육과정이 이런 틀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특정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지만 대체로 그런 다 공감이 가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교육과정의 큰 흐름은 이랬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야 한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쪽으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하나는 교사가 뭔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전달하는 전달자와 그런 것이 아니라 교사가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재구조하고 그 어떤 학교 변화의 혁신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교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교사 공동체 다 무너졌다. 교사 자발성 다 무너졌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병가내고 싶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기회만 되면 정말 명퇴하고 싶다. 경기도 사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수요보다가 공급보다가 명퇴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 교육의 큰 위기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그 징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어떤 교육과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바로 교육과정의 내용, 이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교사가 변화의 중심에 서서 교육을 혁신해 나가야 되는 지점.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은 교사가 자발성을 잃고 공동체가 무너져서 병가를 내고 싶고 명퇴를 하고 싶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국가적 입장과 현장 교사 입장은 매우 차이가 큰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학생의 그 이 학생의 그 에이전시, 여기는 지금 학생의 자기결정할 때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의 우측에 밑에서 두 번째 자기결정할 때 학생이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배울 내용, 배울 수준, 배울 방법, 배운 것에 대해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자기만의 방법,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런 여유가 주어지고 선택의 폭이 주어져야 되는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언젠가 발표했지만 그게 UDL입니다. 그 개념이 유니버셜 디자인 폴 러닝인데 이것은 보편적 학습 설계. 보편적이라는 것은 장애가 있는 아이나 학습 부진하나 공부 잘하는 아이나 누구에게나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선택권이 초이스가 학생한테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초이스가 많이 가면 학생은 이제 오너십, 자기가 어떤 학습의 주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한국 아이들은 좀 깨인 아이들은 그럽니다. 우리도 뭔가 실수하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학생 리더한테 들었을 때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자, 제한규정 완화라는 그 제일 밑에 것은 이거는 티처 오토노미를 얘기합니다. 티처 에이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많은 것을 교사가 더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교육과정 문서상으로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제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교과부가 그 방역 교육자치단체를 평가합니다. 방역단체는 그 밑에 지원청을 평가합니다. 지원청은 단위 학교를 평가합니다. 교장선생님은 밑에 교감과 학생을 평가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엄청난 거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관리가 통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도와 달리. 저는 기업을 30년 경영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사들은 그저 전달자가 되는 수동적 존재로 변해버린 이유, 자발성을 잃은 것도 바로 그 평가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교육청이 단위 학교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봤을 때 대부분이 정량평가입니다. 가중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행정을 매우 부추기는 이런 이 평가 지표의 구조, 평가의 구조를 두고는 교사의 자발성이 살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교육과정의 새로운 트렌드로 보고요. 자, 교육과정 트렌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잘 낯설지만 스코틀랜드가 대단한 이 교육과정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늘 스코틀랜드를 들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4가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상은 역량중심 인재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최근에 본 2013년도 책에 보면 뉴질랜드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의 21세기 역량 프레임에 보면 바로 이 4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코틀랜드의 그 교육 혁신은 저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고 많은 나라에 참고가 될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 저들 현재의 인재상과 바로 이쪽의 인재상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지식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이나 역량 토론 교육 과정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인재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페이지쯤 가보시면요. 저는 이제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인 담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나라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역량중심의 그 뿌리를 보시면, 사실 미국의 21st Century Skill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바로 피사 2015에서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 시험도 OECD를 통해서 개발이 됐고, 거기에 돈을 대고 연구진을 만든 것은 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기업이 했다고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의 평가나 교육청의 평가
이 BSC도 다 기업에서 온 거고 그것은 나쁜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역량 중심이라는 것은 매우 도구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언뜻 보면 이게 스코틀랜드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4가지 인재상이 매우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매우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야 마이클 영 같은 학자는 우리 학교라는 기능이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과 문화를 이것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미래만 바라본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것도 있고 해서 좀 한국에도 균형된 담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3페이지 스코틀랜드나 뉴질랜드 보면 우리 한국 국가보다는 좀 더 그 교육과정 운영이 더 유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유연한 것을 저는 뭘로 표현하냐면 플랫폼 방식으로 봅니다. 이 플랫폼 인터넷에서 많이 알잖아요. 플랫폼은 제공하고 각 알아서 그 안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출발이 플랫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 통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씩 자율화를 하고 있지만 그 뿌리 깊은 그 문화는 쉽게 지금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4번에 한국의 교육과정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10가지 저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이 뭔가, 교육의 목표가 뭔가, 학교의 교육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1세기에 와서 많은 것이 변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합의나 담론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이 과연 국가의 교육 비전이 될 수 있는가, 건강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10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좀 있고 교육과정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 교육과정 논의에 저도 잠깐 최근에 논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너무 좀 급하게 가는 것은 아닌가. 또 그것이 틀도 아직 안 잡혔는데 이렇게 성취평가가 틀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우려가 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적어도 실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의 담당자가 와서 대표적인 그 교육과정의 앞으로 변화 방향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읽어보시면 박스 안에 걸 과연 우리 교육과정에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요즘 이 세계 교육계에서는 모랄 퍼포스라고 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건강한 교육 목표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건강한 교육 목표라는 것은 잘만 해도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소외도 없고 그 다음에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를 쉽게 낮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조금 뭔가 현재 기준에 안 맞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이들의 잠재력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낮게 보는 이런 걸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성공한 이 특성화고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네들은 정말 사고 덩어리 애들을 데려가 대학 가보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너무나 아이들에 대해서 이미 얘는 안 될 놈, 너는 이런 놈, 이렇게 해서 규정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모럴 퍼포스가 아니고 매우 이모럴한 퍼포스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뉴질랜드의 그 교육부 관료가 와서 발표한 것들은 감동적이었고 한국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우리는 지금 인성교육, 뭐 또 개인의 어떤 성장, 개인의 어떤 자기실현, 너무 개인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안 그래도 이기적인데 한국은 마치 개인의 어떤 자기실현 이거를 위해서는 모든 게 허용되어야 되는 듯한데 핀란드도 그랬고 국가발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축은 시민교육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시민교육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 나아가서는 세계와 함께 그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예가 17번의 상단에 보면 이제 싱가포르 교육과정이 2012년 이후 걸 보면 이제 학생 중심 가치 기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인성중심과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어떤 이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 발전, 사회 지속 가능성 이 함께 얘기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많은 주요 나라들의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함께 얘기되어 있는 것이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3, 4분 정도. 네, 18페이지 보시면 삼각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아이들은 3층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3층에 있는 애들을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지금 우리 이 성취평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시킨다는 건데 과연 그게 타당한 접근인가는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을 이렇지 않게 아이들의 잠재력에 맞춰서 가는 교육 과정이 얘가 저는 19이 레이어드 커리큘럼입니다. 이 레이어드 커리큘럼은 정말 똑같은 교육의 목표, 똑같은 교과서를 하더라도 한 유닛에서 한 단원에서 여러 가지 수준의 교육의 목표를 뽑고 다양한 활동을 뽑은 다음에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점수를 주는지도 사전에 루브릭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21페이지 잠깐 보시면 일본이 2001년도부터 지도 여러 개 보면 자 우리나라의 이 실러버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게 보입니다. 제 나라가 지식이에 한국 교육이 지향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스킬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역량을 얘기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판단, 이제 여기서 브룸스텍 산업의 상위 부분입니다. 어떻게 종합하고 분석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관심의역해도 정의적 영역입니다. 여기서 밑줄 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라이딩 어크로스 카리큘럼과 맞먹는 관련되는 건데요. 이거는 언어 과목이 아니라도 바로 이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과목에 있어서 같은 사탐에 있어서 배운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써보고 이런 논술소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레이스 커리큘럼이 좀 긴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며의 그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과연 지금 수능이라는 표준화 시험의 가중치를 낮추고 가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 내신 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수능에 원래 서울대가 2015년 본다는 그렇게 정시를 수능으로 보겠다. 결국 이해와 지식 수준에서만 아이들을 뽑겠다. 자, 이것을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걸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것이 서울대가 그런하는 모든 학교 교육과정은 그걸로 규정될 겁니다. 객관식으로. 자, 그렇다 그러면 성취평가가 정말 여기서 일본처럼 4단계 이런 것을 제대로 이 공격에서 작동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늦었는데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한데 일단 이창훈 대표님께서 부터 세계의 어떤 교육 과정의 흐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취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데 근본적인 어떤 이 교육 과정, 교육이란 뭐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나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발제하시는 사이에 도착하신 분 있어서 소개하고 발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해주신 경희대 교육자원장님이신 지은님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거 퀵을 타고 왔을 것 같은 발제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모르실까봐 맡게 된 그 종교성운동 공동대표인 김진우 선생님입니다. 소개와 함께 바로 발제 두 번째 발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참고로 제가 앉아있다 일어섰으면요 시간이 거의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책이 있는데 예의가 아닌데 제가 실수로 이제 약속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아주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진짜 킥을 생전 처음 타고 한번 달려봤습니다. 사담인데 평소에 제가 한번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질주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줘서 실현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우연찮게 실현을 했는데 뭐 한은 풀었지만 이 오토바이 타는 게 낭만이 아니구나.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목숨을 거는 고개 운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거. 아무튼 지금 이 순간도 목숨을 담보로 고개 운전을 하시는 많은 이 퀵 운전자들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조금 분량이 많은데요. 제가 간단히 오늘의 발제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성취 기준이 잘못된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성취 기준대로 우리가 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안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취 기준 그 자체는 매우 교육학적으로 아주 고민의 결과로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교실 현장에서는 그 성취 기준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묘한 건 아니고 현장에 맞게 어떤 합리화함으로써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취 기준대로 제대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토론회의 제 발제의 큰 주장의 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만 되면 성취 기준 자체를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완전학습 부분입니다. 사실 성취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다른 원천이 있는데 그는 저희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을 어떻게 도울 거냐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대평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모든 아이들을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 상대평가 체제를 좀 벗어나서 제도적으로도 모든 학생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또 제도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의식, 상대평가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 학습 부진 학생을 돕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취평가제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냥 성적 평가의 방식만 바꾼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 거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 이쪽부터인데요. 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평가 방안 그리고 36쪽에 교육과정 평가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39쪽은 그 매뉴얼에 따른 예시 문항들 그 다음에 41쪽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학교에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매뉴얼들 이렇게 쭉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44쪽에는 학교 생활기록 작성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도 고익 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까지 이렇게 쭉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성취평가제의 의의를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침 수준이나 예시 문항 수준으로 내놓을 때는 여전히 변별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것이 학교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차피 고입 과정에서는 중학교 성적이 100분율로 다 환산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대평가나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교사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취평가제가 도입돼서 변화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30%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이 있고요. 한 50%가 넘는 부분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기존의 수음이양가 하던 것을 A, B, C, D로 바꾼 것 외에는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런 성취평가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평가 기준을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느냐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역시 입시 구조가 안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의 성취 기준이 도움이 되냐 일부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모호함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봐서 51쪽부터는 전반적인 결과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요. 52쪽의 첫 번째로 문의는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실제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매뉴얼에 보면 성취 기준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 문항을 보면 다음 중 다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객관식으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설명하는 거하고 고르는 거는 다른 역량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상과 이 교실 현장에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르는 걸 가지고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전문가 우리 분들을 또 토론자로 모셨는데 진짜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난이도라는 겁니다. 난이도가 왜 존재하냐. 저는 평소에 별 의문 없이 다 이연 목적 분류표도 하고 했는데 그겁니다. 성취 수준이 분명히 있으면 그걸 테스트하는 나름의 공신력 있는 문항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점수 난이도를 어렵게 하고 쉽게 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냐. 그럼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는 어렵게 내고 어떤 학교에서는 쉽게 난이도 하를 내가지고 이 학교는 평균이 80, 이 학교는 60 이었다면 이 학교의 이 성취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이거는 보면 합법적인 성적 부풀리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은 타당성의 문제. 이 부분은 교과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그 교과 본질적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가. 역량의 개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5쪽은 수행평가의 방법론. 와 여건의 미비 같은 부분들이 있다. 평가 기준을 솔직히 교사인 저희들 저부터 이것들이 정말 우리 교사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기준이냐라고 물으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또 수행평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선생님들의 불만이
12월 정도부터 이 성취 기준 뭐 계획을 세워서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 해놓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교사 정보도 다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몇 학년을 맡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있는가. 분명히 뭐 E를 맞은 학생 또는 F를 맞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완전 학습에 대한 모든 학생은 여건만 갖춰지면 모두가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불충분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7쪽에 이제 사례 연구라고 한 것은 제가 중국 남경의 아이비 국제학교라고 이게 전 세계에 아마 146개국에 3,000여 개 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교의 그 평가 기준표를 봤더니 58쪽에 휴메니티라고 해서 뭐 인문 사회학 정도 되겠는데요. 그 크리테리아가 4개가 있었고요. 그 각 크리테리아에 따른 레벨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분류가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교사들이 공유해서 60쪽에 학생 성적표는 그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학생 한 명이 그 각각의 크리테리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이 학생의 경우에는 7, 8점이죠. 거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음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6점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에게 성적표를 주고 그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 정도고 61쪽에 위에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나이의 그런 성적표입니다. 옆에 보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성취 기준 혹은 성취 영역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냐라고 하는 게 한 4가지가 있고 thinking skills부터 이렇게 주로 skills라고 하는 걸 좀 우리나라 말로 역량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량 개념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교사의 코멘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은 모더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럼 교사가 이렇게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평가했는가를 중앙에 센터에서 스위스에 있다고 하는데 매년 모든 교사의 그 평가물을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고 그걸 다 검증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그 다음 페이지 62쪽에 모더레이터가 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교사가 이제 한국 교사인데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감이 잘 안 오고 공유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관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63쪽까지는 그 모더레이터가 그 교사의 뭐 과제라든지 뭐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4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중요한 핵심 역량을 이렇게 하는 각각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인프라를 갖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칸의 완전 학습 개념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생이 여건만 갖춰지면 다 잘 배울 수 있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 그리고 우리가 75점이면 뭐 보통 내지 우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칸의 완전 학습 개념을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바퀴가 자동차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다고 뭐 대충 이 정도면 돼 출발 이렇게 못하듯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만한 어떤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성취평가제의 이념을 발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65쪽은 대안인데요. 그 대안이 기초하고 있어야 될 원리는 첫 번째, 완전 학습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위한 하위 과제로는 일단
어떤 이념적인 측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느린 학생들을 위한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어쨌든 변별을 계속 요구하고 변별이 안 되면 점수 부풀리기라고 하고 감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들, 그리고 실제로 입시 구조를 통해서 그걸 관철하는 이러한 선발 시스템이 개혁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단 고등학교 성취 평가제는 조금 다르게 이 완전학습 개념에서는 약간 완화된 개념으로 구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역량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역량 개념의 성취 기준에 부합한 제대로 된 수업과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장문이면 쓰기면은 쓰는 거를 제대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거를 개발해야지, 쓰기라고 성취 기준을 해놓고 잘 쓴 거를 골라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모든 갭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재구조화된다. 우리가 역량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지금 양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람은 교실로 내려와서 반드시 수업을 해보도록 하는 것을 걱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이 개선돼야 된다. 말씀했지만 수능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많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념은 좋지만 너무 복잡해서 실현 불가능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고등학교의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 대학 입학 관계자들이 봤을 때 충분히 해석이 잘 되고 쓸 수 있는 정도로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위한 실제로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실질 일종의 간단히 넘겨가지고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정시 기준을 재구성하고, 그러한 수행 능력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역량 기반 정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냐? 그는 정말로 우리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에 맞는 수업 방법과 평가 도구를 정교화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해야 된다. 아까 한 것을 조금 과제단위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아이비 학교처럼 평가의 질 관리 기구를 내실해야 된다. 교육부에서 지금 평가 지원센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뭐 만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모든 교사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느린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조금 그거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걸 교육청이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늘 뭐 평균 60점, 70점 맞추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담대한 목표. 모든 학생이 A를 받도록 하자. 가급적 10%가 안 됐으면 10% 실패라고 인식하는 그런 인식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큰 과제입니다만은 성적 위주의 고입 선발 체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제도이 개선이 돼야 되고, 마지막 이거는 정책 과제라기보다 이제 교사 실천 운동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수행 평가를 내실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교사 차원에서 이 부분 75쪽의 이 부분은 조금 이게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다는 내부 의견도 있지만, 좀 이런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게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100점을 맞는 평가를 지향하자. 학생의 성적을 자기 교사 자신의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맞기를 원하듯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모두 100점 맞게 하는 거, 그거를 우리의 담대한 목표. 더 부풀리기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적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이제 구체적인 대안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76쪽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이런 양식의 성적표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나이스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이는 도덕인데 지금까지 토탈 점수로 뭐 80점, 90점인데 그 90점이 뭘 말하는지 모호하는 겁니다. 그 각각이 그거를 이루고 있는 세부적인 하위 세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명시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평가한 그런 자료로 제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탐구 태도,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행평가로 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좀 명시해서 이 과목에서는 이러저러한 역량을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에 학생에 대한 보다 상세화된 종합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저는 이제 코드를 붙이자는 건데 예를 들어 이해는 01, 탐구태도 02 예시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코드가 이제 예를 들어 협업이 04다라고 하면은 코드별로 모든 과목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전반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걸 보다 신뢰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학의 논술을 보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이 3년 동안 모든 과목에서 어떤 논술 능력을 표현했다면, 논술 능력을 테스트했다면 그 자료를 보면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추출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대학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데 지금은 세부 특기 사항으로 전부 다 동글동글 다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어도 이게 대학에서 제대로 읽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좀 세부적인 이런 코드화된 방식으로 해줄 때에 굳이 이렇게 주관식으로 막 저술로 장문하지 않아도 상당히 서로 이렇게 정보가 교류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거로 표현 안 되는 부분을 세부 특기 사항으로 적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필평가 위주로 갔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수행평가로 변화시켜내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취도에 있어서 1차, 2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고 변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차에서 B나 C를 받았다면 두 번째 평가에서는 얘가 A에 도달할 수 있게끔 어떤 교사의 어떤 책무성을 좀 부여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1차, 2차 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2차 혹은 최종 3차도 될 수 있겠죠. 거기서는 가급적 모두가 A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대입 전형 자료로서도 의미 있게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가서 질문과 답변은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가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84쪽입니다. 우연히 이거를 정리를 하는 시점에 TV를 켰더니 TV 홈쇼핑에서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걸 선전하더라고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집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에 맞는 그 가정용 학습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매월 12만 9천 원에 할인하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 정말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선전합니다. 선생님이 쓰는 자료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시험 문제는 또 친절하게 지역별로 다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문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담임 교사도 제공한다. 참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회사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의 수업이나 평가라고 하는 게 저렇게 컴퓨터로 습득하고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배움이라면 학교 교사는 설 자리가 없겠구나.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건 무의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우리의 수업 배움과 평가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기본 개념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좀 질 높은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취평가제를 얘기하는 건 기존의 협소한 어떤 배움의 개념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핵심 역량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포괄적이고 담대한 목표를 향해서 성취평가제가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종교사 운동을 하면서 가장 그 교육의 문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그 제시되고 있는 어떤 목표와 실제 학교 현장이 다른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다르게 하는 거고 왜곡돼 버린 거고 그게 이제 뭐 일상화돼 버리는 상태 속에서 김전에 말씀하신 거 핵심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목표가 써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이나 모든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평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말을 하지만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말을 이렇게 하지 실제 하고 있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 느린 아이들에 대한 배려 모든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대안도 말씀해 주셔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질의 문제까지 써주셔가지고 질문할 게 없어가지고 읽어보시고 여기 없는 질문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예배 토론자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토론자 한 분 한 분이 발제를 따라 하셔도 될 만큼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 쉽지 않은 분들 모셨는데요. 짧은 시간도 죄송한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이렇게 실제로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 성취평가제의 어려움도 듣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숙 본부장님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앉아서 네네. 사실 제가 조은교사님 오늘 그러니까 여기 토론 발제하시는 거 토론하시는 분은 아닌데 지금 성중이 누구신지를 제가 잘 몰라서 사실 궁금합니다. 선생님이신 거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다 같이 계시나요? 초, 중고 다 계시나요? 그 성중의 그 선생님들의 정보를 제가 몰라가지고 사실은 아까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중학교 네,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나요? 초등학교 선생님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성취평가제만 얘기하자고 하면 중등학교 대상이라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있고요. 지금 오늘 두 발제자 대표님하고 두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커다란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뭐 교육 과정에 내년 뭐 교육과정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개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서부터 지금 또 김순 대표님께서는 성취평가제가 가긴 가지만 이 핵심 역량을 성취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범위가 훨씬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는 지금 부분은 제가 약간 처음에 토론 원고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뭐 지금 옆에 지은님 교수님도 저희 같은 동료지만 저희가 뭐 소위 말해서 측정평가 전공이라고 하는 평가 전공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것은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평가 공부를 맡고 있고 그 평가 공부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실에서 지금 평가 개선 연구실에서 지금 성취평가제를 맡아서 지금 3년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례로 들어준 여러 가지 자료집이나 연구 등등을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저희 공부에서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취평가제를 굉장히 준비하는 그 시기부터 이론적인 부분을 있을 때 개인적으로 평가 전공자로서 뛰어다니던 때와 그리고 실제로 그 업무를 맡아서 다 아시잖아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어떤 기관인지 뭐 국제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그 성취평가제 실제로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세한 연수 자료부터 만드는 그런 역할을 어떤 부분에서 제가 토론을 준비를 해야 될지 약간 사실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 본인들 성격도
토론 원고의 대부분은 저희 그 보고서 앞으로 나가게 될 그 일반 고등과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그 성취평가제 적용 방안이라는 것이 이제 금년도 연구인데 저희 본부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아주 일부분을 제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끼워 맞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뭐 토론 원고를 따로